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 천사와 함께하는 국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1일 5교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달할 목표는 논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수 그리고 연역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증을 하는 첫 번째 방법 무엇을 알아보았죠? 그렇죠. 귀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자, 오늘은 유추 그리고 연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구체적 사례에서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귀납이라고 배웠죠. 자, 오늘은 그 귀납의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다른 종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80쪽 2번 지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은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으므로 내가 뭐라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에 초대된 것입니다. 쫓아내려고 할수록 힘만 점점 더 빠집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주장이 겉으로 딱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한 첫 번째 근거는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은 비생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그 나름대로 각자의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셋째, 쫓아내려고 할수록 힘만 점점 더 빠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근거를 바탕으로 이 글쓴이의 주장이 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근거는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했고, 둘째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은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 했고, 셋째는 그들은 내가 뭐라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했고, 넷째, 그들을 쫓아내려고 할수록 힘만 빠진다 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글쓴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에다 써보세요.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멀리하느라 힘 빼지 말자는 이야기겠죠. 네, 여러분들 미리 정리를 하고 선생님과 함께 답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 되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이 이야기와 비슷한 사례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약간 성가시게 구는 사람, 험악한 사람도 타기 마련이지요. 그게 싫다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버스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쫓아내는 데만 몰두하면 어느새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자, 이 사람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와 같은 것이 바로 인생 운전이다. 버스를 탈 때도 이런 험악한 사람들을 막 신경 쓰다 보면은 막 방향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너는 이렇고 얘는 요렇고 막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고 내만 힘이 빠질 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나한테만 손해지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져오긴 하는데 굉장히 내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가져와서 결론을 내는 방식. 이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자, 이 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인생과 무엇이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버스 운전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버스 운전을 설명할 때, 뭐 할 때? 버스를 운전할 때 싫은 사람을 쫓아내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버스가 또는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간다. 이거하고 마찬가지 인생도 내 앞에 존재하는 싫은 사람을 쫓아내려고 할 때 또는 이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힘을 쏟을 때 내 힘만 더 빠진다.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인생과 버스 운전에 유사한 점을 들여서 결론을 내고 있죠. 이런 방식을 유추라고 하는데요. 유비추리의 줄임말인데요. 유추란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귀납에 해당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추란 자, A 대 B는 소문자 A 대 무엇? 요 비슷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물음표 자리에. 그렇죠. A 대 B는 소문자 A 대 소문자 B가 오겠다라고 요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사막을 가다가 여러분 목이 말라 죽겠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그냥 시원하게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 국어 공부를 하다가 잘 몰라서 막 답답해 미치겠는데 네모천사를 만나면 시원하게 해결되잖아요. 사막과 오아시스의 관계는 국어 공부의 네모천사와의 관계와 유사하다. 네,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추론하는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할 수 있지만 등산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죠. 등산은 할 때는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숨도 차고 땀도 막 흐르고 막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꾹 참고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만족감, 쾌감, 그 성취감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할 때는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결국 내가 목표한 바를 딱 이루고 나면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공부와 등산에 비슷한 점을 들어서 공부를 등산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 180쪽에 방금 읽은 글을 유추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대상은 버스를 운전할 때 싫은 사람을 쫓아내는데 신경 쓰다 보면 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 네, 인생과 유사한 대상, 버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설명하고 싶은 건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설명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온 버스와의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인생은 버스 운전과 비슷하다 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버스 운전처럼 인생에서도 내 앞에 존재하는 싫은 사람을 쫓아내려고 할수록 힘만 더 빠진다. 이렇게 인생의 문제는 길고 복잡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은 살아봐야 되고 또 앞에 길게 살아봐야 되고 근데 살아봐가지고 결론을 내기에는 또 한 번 산 인생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려면은 그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를 가져와서 이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유추하는 거죠. 버스 운전이 그렇듯이 또 공부에 있어서 등산이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유추하는 거예요. 공부도 등산에 유추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유추하는 거죠. 그러면 길고 복잡한 인생을 미리 살아보지 않아도 유추를 통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추의 방법이 이해가 되었나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대상을 묘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묘목은 정성껏 가꾸어야 잘 자란다. 그러나 내가 정작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와 묘목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어리고 약하다는 점이에요. 자, 이거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도 묘목도 어리고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묘목처럼 정성껏 가꾸어야 잘 자라듯이 아이도 부모의 보살핌으로 정성껏 길러야지 잘 자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아이가 다 자라고 나서 깨달아 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가장 비슷한 대상인 묘목을 통해서 아이도 이럴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것이죠. 자, 유추의 방법을 여러분 잘 이해했습니까? 오늘 첫 번째 과제에 나갑니다. 유추를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적어보는 겁니다. 대상을 찾고 여러분이 진짜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과 그 대상의 공통점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설명하고 싶은 그 내용의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유추의 방법 이해가 잘 안 되면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는 부분 다시 돌려보시고 요거 사례를 한 가지 찾아오는 겁니다. 자, 다음 교과서 182쪽에 새로운 논증 방법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82쪽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땡땡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됩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처지인지 알 수 없지요.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미움이 늡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으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문장.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됩니다. 자, 나머지 문장은 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계속 보충 설명,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을 내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소음을 정확히 측정하기도 쉽지 않아 이웃 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지요. 자, 두 번째 단락은 문제를 제시하는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에서 제시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예, 층간소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층간소음. 세 번째 단락 가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몇몇 가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층간소음도 결국은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함께 사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게시한 목적도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또 다른 전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층간소음이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라 했는데 그것이 결국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층간소음의 문제와 주민들과 소통하는 문제가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서로의 불편을 헤아려 조심하고 소음이 생길 일이 있을 때는 이웃에게 먼저 미안한 마음을 전합시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아파트를 만들어 갑시다. 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의 핵심 문장은 뭐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지요. 자, 요 각 단락별로 핵심 문장 내지 핵심 키워드를 선생님과 함께 찾아봤습니다. 요거를 쭉 연결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이 글의 요약문이 되겠지요. 자, 아까 밑줄 그은 부분을 쭉 한번 붙여보세요.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층간소음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도 결국 사람 사이의 문제이다. 서로 소통하고 이해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각 단락 핵심 문장 찾은 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의 내용의 흐름에 따라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에는 어떤 논증 방법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자, 이 글은 가장 큰 전제로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층간 문제라는 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와서 이것도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두 번째 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큰 전제와
그다음에 층간소음에 관련된 두 번째 작은 전제를 가지고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도 소통으로 해결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연역이라고 하는데 연역의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증 방법으로 연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이란 일반적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귀납적 방법과는 어떻죠? 거꾸로죠. 예, 귀납은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냈는데 연역은 반대예요. 일반적 원리를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인 사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라는 거를 대전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자, 이게 소전제가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대전제와 소전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연역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본 방법을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연역법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3단 논법을 들 수 있어요. 3단 논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자, 방금 본 대전제,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리고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 다음에 결론이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요 논증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대전제 A는 B이다. 해서 A는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되겠죠. B는 죽는다가 되겠죠. 이것을 대전제로 내세우는 거예요. A는 B이다. 자, 그 다음에 소전제입니다. 소전제에서는 C라는 새로운 구체적인 사안이 와요. 여기선 소크라테스가 C가 되겠죠. C는 앞에 대전제에서 이야기한 A를 다시 가져옵니다. C는 A이다. C, 소크라테스는 A, 인간이다. 이렇게 C는 A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이 성립합니까? A는 B이고 C는 A니까 요거를 일렬로 쭉 나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중간에 오고 C는 A이고 A는 B니까 이렇게 쪼르륵 되겠죠. 그러면 결국 C는 뭐가 된다는 결론이 옵니까? C는 B가 된다는 결론이 오죠. C는 B이다. 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C는 B이다. 네. 해서 여러분 3단 논법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 A는 B이다, C는 A다. 결국 C는 B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결론을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논증을 해볼게요. 모든 남학생은 축구팬이다. 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남학생이다. 그러므로 이 학교의 모든 남학생은 축구팬이다. 자, 여러분, 논증 방법에는 틀린 게 없죠? 그냥 공식대로 쭉 잘 진행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응? 뭔가 좀 참이 아닌 것 같아. 이 학교의 모든 남학생은 축구팬이다. 이건 뭔가 좀 틀린 것 같아. 자, 왜 틀렸을까요? 이 3단 논법의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모든 남학생은 축구팬이다라는 걸 대전제로 내세우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남학생이 축구팬입니까? 아니거든요. 축구는 뭐 내가 좋아하는 하나의 취미일 뿐이라서 어떤 친구는 야구를, 어떤 친구는 농구를, 어떤 친구는 만화를 좋아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전제를 잘못 세우게 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해서 3단 논법에서 주의할 점이 뭔지 알겠죠?
대전제를 잘못 세우게 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뒤집어 생각하면 이래요. 우리는 평소에 결론만 얘기합니다. 이 학교의 모든 남학생은 축구팬이야. 뭐 이 학교의 여학생은 뭐 성격이 뭐 어때? 뭐 한국 여자는 뭐 어때? 일본 남자는 뭐 어때? 예, 결론만 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결론에 숨어있는 대전제가 뭔지를 찾아보시면은 이 대전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또는 가치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와 토론을 붙는다 쳤을 때 그 사람이 내뱉고 있는 이 결론을 가지고 따져가지고는 올바른 반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결론을 탁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뭐를 전제로 결론을 내고 있느냐, 이 사람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게 뭐냐를 찾아서 그 전제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따져주면 그 사람은 아주 토론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결론은 자동 잘못된 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 3단 논법에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고정관념 또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참 많은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결론, 긍정적인 결론, 참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이 아주 똑바로 잡혀 있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뭐, 여자는, 뭐, 맞아야 싸다. 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굉장히 나쁜 결론이 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동이 굉장히 폭력적이다. 그 사람이 행동이 뭔가 굉장히 옳지 못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그 사람의 대전제,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캐내서 그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수정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 사람의 결론은 자동 바로 잡히겠죠. 네, 이렇게 3단 논법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수많은 어떤 전제를 기반에 깔고 있는 표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논증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문에서 3단 논법 연습해 봅시다.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는 폐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모든 핵무기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핵무기가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한다라는 게 소전제가 되어 있죠. 이 핵무기는 구체적 사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뭐가? 대전제가 생략되어 있는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예, 고정관념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 내면에 전제로 깔려 있지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런 결론을 그냥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에는 어떤 대전제가 생략되어 있나요?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대전제가 생략되어 있죠.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건 폐기돼야 해. 그런데 핵무기는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거야. 따라서 결론이 모든 핵무기는 폐기되어야 해. 라는 3단 논법으로 결론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대전제는 다들 그냥 진리라고 인정하는 거라서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올 뿐인 거죠. 자, 이렇게 주장에는 대전제가 생략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논증이 타당한 것인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결론을 가지고 타당성을 따지기보다는 대전제나 소전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훨씬 정확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소전제에서 핵무기는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핵무기는 폐기되어야 돼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핵무기가 정말로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나? 이런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혹은 우리 인류를 지켜주는 힘이 핵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안전과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전과 생존을 지켜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소전제의 타당성을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로 우리에게 무조건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핵무기를 우리나라가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는 개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한다면 이 소전제 또는 대전제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논술고사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시험이므로 좋은 선발고사라 할 수 없다. 자, 이 문장에서 대전제 혹은 소전제가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고, 대전제는 무엇이고, 소전제는 무엇인지, 요거를 찾아서 설문지에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하는 게 오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데가 있는 거고 답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역법에 대한 정리입니다. 결론의 내용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로 제시된 일반적 원리가 참이면 결론은 언제나 참인 것이 연역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일반적 원리가 참이니까 소크라테스도 죽고 나무니도 죽고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고 예,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대입이 되어도 전부 죽는다 라는 참인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죽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일반적 원리가 참이 아니죠. 그러면 결론도 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연역적 원리는 이 일반적 원리가 참이라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든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3단 논법이 대표적이다. 3단 논법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원리나 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죠. 자, 새로운 원리나 사실을 밝혀내는 방식은 그렇죠. 귀납법에 해당하지요. 구체적 사례를 많이 조사해서 그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새로운 원리나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귀납법이라면 연역법은 그 반대지요. 이 새로운 원리나 기존의 원리나 사실을 통해서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연역법이 되겠다. 자, 이 연역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우리가 평소 이야기하는 많은 이 구체적 사실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구체적 사실이 잘못되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 예, 토론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공격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전제하고 있는 원리나 사실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그거를 따져보는 것이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반박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논증 방법의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귀납, 그리고 유추, 그리고 연역.
예, 이 세 가지 논증 방법은 논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면서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귀담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이 논증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논증 방법을 실제 광고에서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활동을 미리 풀어오시면 수업을 잘 더 원활하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 184, 185, 그리고 188, 189 네, 이렇게 4페이지를 숙제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